그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 근무 끝나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등기부도 깨끗한데. 뭐하러 돈을 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꼈던 그 돈이 평생 모은 5억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20년 넘게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렸죠. 그런데 제 노후는 못 살렸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제 퇴직금 전부와 남편이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까지 전부요. 지금 저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려던 꿈은 사라졌고 아들에게는 짐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깨끗한 서류 한 장과 친절한 중개사, 그리고 피곤해서 대충 봤다는 변명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명희입니다. 올해 58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광근무가 많았죠.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입니다. 10년 넘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죠. 우리는 맞벌이였습니다. 남편이 벌어서 생활비를 냈고 제 월급은 전부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5억 가까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쯤이었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혁입니다. 35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준혁이가 아빠가 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수도권 쪽으로 발령 났어요. 아빠, 엄마도 이쪽으로 오시면 어때요? 손주 태어나면 가까이서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손주 가까이서 키우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그때부터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밤 근무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부동산 카페를 봤습니다. 좋은 집 정보를 빨리 얻고 싶었거든요. 부동산 카페 여러 개에 가입했습니다. 경매 정보 문자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혹시 좋은 매물 나오면 알려달라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2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전세 금액은 4억 후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3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였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 응급 환자가 많아서 거의 못 잤거든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중개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20년 넘게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집 보러 오셨네요. 이 집 정말 깨끗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방도 2개였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한 방을 아기 방으로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 좋은데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 괜찮네. 부동산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보세요. 여기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눈이 침침했습니다. 밤 근무 끝나고 바로 온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한 집입니다. 중개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류에는 빨간 글씨도 없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집주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빌라 몇 채 가지고 계시죠? 성실하신 분입니다.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야 하나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려면 보험을 들라고요. 중개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런 깨끗한 집에 무슨 보험이 필요해요? 보험료도 꽤 나가는데. 돈 아깝죠. 등기부 보셨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등기부도 깨끗하고 중개사도 20년 경력이라는데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험은 안 들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명함을 주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 근무하고 부동산 보러 다니느라 녹초가 됐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주 가까이서 볼 수 있겠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렀습니다. 5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전부와 남편이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었습니다. 남은 돈은 몇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니까 2년 뒤면 돌려받잖아요. 이사를 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새집 문을 열었습니다.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이 환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손주 보러 자주 올 수 있겠네. 저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샀습니다. 장난감도 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여기서 재울 거라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준혁이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안에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7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가까워서 자주 올게요. 그래,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기 나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준혁이 집에 갔습니다. 밤 근무 끝나고 피곤해도 갔습니다. 아기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당연한 거지. 저는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걸 보는 게 기뻤습니다. 이래서 손주 본다는 게 좋구나 싶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3층에 사는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참 좋은 집으로 왔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운이 좋았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신인 이름이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이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었습니다. 세금 체납 고지서였습니다. 몇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으로 왔지? 주소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지? 집주인 앞으로 온 거네. 주소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철민 앞이었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게, 왜 자꾸 우리 집으로 오는 거지? 밤 근무 중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환자를 보면서도 그 편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걸었는데 전부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님, 댁 앞으로 우편물이 계속 와서 연락드립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집주인 앞으로 세금 고지서랑 법원 편지가 자꾸 오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중개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주인이 다른 집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압류 예고 이런 것도 왔는데요. 그건 다른 집 문제일 거예요. 혹시 집주인이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중 하나에 문제 있는 거겠죠. 우리 집은 등기부 깨끗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다른 집 문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은 거 맞죠? 걱정 마. 등기부도 깨끗했고 중개사도 괜찮다고 했잖아. 남편도 불안해 보였지만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손주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전세 사기 이런 단어들을 쳤습니다. 무서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집주인 빚 때문에 전세금 못 받은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철민 부도 여러 채 경매 진행.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던 이철민 씨가 최근 부도 처리됐다. 보유하고 있던 빌라 여러 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체납만 수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주인 이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주인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밤 근무를 가야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심정지로 실려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심정지입니다. 급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일하는 중이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온 경매 정보 알림이었습니다. 지역 빌라 경매 개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차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환자를 살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성공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동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경매 정보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감정가 5억 후반대, 최저 입찰가 4억 중반대, 경매 날짜는 2달 뒤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밤 근무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경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세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계약할 때 받았던 등기부를 줬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네요. 근데 지금은 다를 겁니다. 최신 등기부를 떼어봐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개인 대출 합쳐서 4억이 넘었습니다. 압류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국세청, 지방세, 법원,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건지 날짜를 봤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하고 들어온 뒤였습니다. 집주인이 우리 전세금을 받고 대출을 더 받았던 겁니다.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신 등기부를 보여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집주인이 전세금 받고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순위가 있어요. 국세청, 은행, 그 다음이 전세 세입자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감정가가 5억 후반인데 보통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돼요. 4억 초중반대에 낙찰될 겁니다. 거기서 국세, 지방세, 선순위 채권 다 빼고 나면 변호사가 종이에 적어 보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 돼도 10%도 안 될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소송은 안 돼요? 배당위에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비용이 얼마예요? 소송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5억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당신이 20년 넘게 밤근무하며 모은 돈이야. 내가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부동산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주인이 야반도주했대요. 중개사도 도망간 겁니다. 집주인 이철민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저희만 남았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4억 중반대에 낙찰됐습니다. 배당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찾아야 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작은 빌라를 찾았습니다. 월세였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합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됐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거의 두고 왔습니다. 새 주인이 쓴다고 했습니다. 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집주인이 놓고 간 낡은 것이었습니다. 세탁기를 중고로 샀습니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려. 병원에 갔습니다.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정년퇴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인사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몇 년을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밤 근무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택시를 계속 몰았습니다. 둘 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손주를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놀러 가도 돼요? 아니다. 집이 좀 그래서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려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보험을 안 들었을까? 왜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 확인했을까? 왜 중개사 말만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집안을 봤습니다. 텅 빈 거실을 봤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엄마 아빠 잘못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준혁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는 그 집만 보여줍니다. 집주인이 다른 집에 빚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세금을 밀려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둘째,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24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1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세입자는 나중입니다. 셋째, 집주인 이름으로 다른 집 압류나 경매 내역을 확인하세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 집도 위험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을 꼭 드세요. 집주인이 싫어해도 드세요. 중개사가 필요 없다고 해도 드세요. 보험료가 아까워도 드세요. 그 돈으로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5억을 잃었습니다. 다섯째, 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중개사는 계약만 성사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안 집니다. 저희 중개사는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세요. 귀찮아도 확인하세요. 여섯째, 아무리 피곤해도 계약서는 꼼꼼히 보세요. 저는 밤 근무 끝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봤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가 됐습니다. 일곱째,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저는 받았지만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이었습니다. 여덟째, 빌라 전세는 조심하세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는 위험하다고요. 아파트가 더 안전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노후는 못 살렸. 지금 저는 정년을 포기했습니다. 몇 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밤근무도 계속해야 합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려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평생 모은 5억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전세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만 보지 마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다른 집 압류 내역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 보험 드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피곤해도 하세요. 몇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한다면, 그래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면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세요. 노후를 지키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